부동산 가격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서울시는 짚지 마세요. 저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발말 붕붕 굴리네. 이거 참 죽겠네. 약간 똑똑하신 것 같아. 약간 입만 산 것 같아.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상스러운 자리거든요. 여기. 거의 라디오 스타급인데 여기.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전세 생활에 아직도 고생이 많으신 우리 최욱 씨. 네. 언제 집 삽니까?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시장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매력적이 될 때 확 폭락하면 그때는 무조건 사겠습니다. 확 폭락이 네.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뭘 큰일 납니까? 누구한테 큰일입니까? 서민들한테는 축복이요. 자, 집 폭락을 기다리는 우리 최욱 씨와 함께 과연 집이 폭락이 될지 오늘 오늘 많은 상당히 그 예민한 주제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이 주제에 웬만하면 이제 섭외가 안 되는데, 네. 어유 이거 뭐 가장 유명한 분이 나오셨네요. 네. 네. 어떻게 하려고 나오셨는지 한번 이분 모시고 서울의 부동산 정책 아파트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의 유현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한테는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하시기도 합니까? 아니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구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자꾸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게 건축 쪽에 그럼. 전문이신 거죠? 끝내 안 왔어야 되는데 나는 이분이 왜 오셨나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다른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지. 네. 자, 우리 유 교수님과 함께 그러면 부동산 뭐 건축 얘기 포함해서 한번 좀 네. 일단 건축학자 입장에서 서울의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의 집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접하죠. 예? 허접하죠. 아유, 저 서울시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허접하다고요? 어떤 측면에서 허접한 겁니까?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도 훨씬 더 좋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나 단조롭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아파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세대 주택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한두 가지 프로토타입으로 대량 생산되었다. 네네네.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그럼 아파트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네. 거기에 뭐 몇십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동씩 묶어가지고 다른 건축가가 설계해도 되죠. 말은 쉽네요. 네, 설계비는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상스러운 자리군요. 거의 라디오 스타급인데요 여기. 그러니까 101동, 102동 네. 다 다른 네. 건축가가 만든다 이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축가 또 일자리 창출하시겠다 쓱 들어오시네. 네. 야, 이게 이런 자리였군요. 거의 김구라 수준인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더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는 좀 초반에 많이 들어갈 들지만. 거고 공사비도 좀 많이 들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이 주택을 대하는 의식이 좀 바뀔 거라고 보고요. 똑같은 것들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나의 집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집값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안들도 나오겠죠. 경쟁하면서 좋은 안도 나올 수 있다. 네. 이 단조로운 아파트로 빚어지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몇 군데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이거 환경 문제랑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단조로운 아파트 네. 때문에 사람들이 걷지를 않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 도로가 더 확장되고 뭐 이런 걸 네. 지적하셨던데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아파트라기보다는 상업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상업시설이 네, 보통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걷고 싶은 거리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쪽 중심 지역에서 저쪽 중심 지역으로 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쪽으로 공간 구조가 네. 세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역세권 중심으로 그렇게 상업시설이 발달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꼭 정부에서 혹은 뭐 서울시에서 여기만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최초의 도시를 계획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죠.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주거지역을 나눠서 네. 기능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나누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되게 근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다 섞여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저는 전반적으로 도시는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통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네. 이곳에 모아놓고 저곳에 다른 기능들을 모아놓자는 거죠. 그게 효율적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21세기에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파주 출판단지다. 그럼 파주에 한 곳에다 모아놓고 네. 상암동에 방송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있고 네.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하는 사람도 모아놓고 있고. 진짜 편하거든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효율성에서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융합적인 사고도 안 나오고 그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일 때 사실 얻는 것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공간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아 거죠. 그렇습니까? 네. 뭐 이건 또 이견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럼요. 그죠? 예, 이견은 다 있어요. 예를 저는 들면 뭐 그냥 판교 같은데 벤처들 모아놨더니 네. 벤처들끼리 서로 또 그렇지. 시너지가 일어나서 네. 대박 회사들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단 네. 그런 경우에는 대기업 벤처들만 덕을 보는 거죠. 새로운 네. 벤처를 만들려고 하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죠. 그런가요? 근데 거기는 다 이미 엄청나게 큰 필지 LH한테 자기 사옥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주 같은 데는 그 음식 무슨 그런 단지가 또 있어요. 네. 뭐 중소기업이나 무슨 커피 만들던 콩피 공장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던 분들도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가갖고 네. 거기서 꽤 괜찮게 이제 혜택 받으면서 사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필지가 작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 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아마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필지의 크기입니다. 네. 필지의 크기가 작게 나눠질수록 사실은 적은 자본이 들어가서 창업하기가 쉽고 네. 그럴수록 다양성이 늘어나고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회가 많은 도시가 되겠죠. 아 근데 판교 같은 데 이제 큰 필지 있으니까 뭐 네이버니 뭐 이렇게 큰 그렇죠. 데들만 들어갈 네. 수 있는 거다.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 자기의 대자본을 갖고 들어가서 자기 사옥을 짓고 네. 자기들끼리의 시너지겠죠. 네. 판교 씹는 것까지는 제가 뭐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씹지 마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그 아파트 위주로 주택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네. 뭐 가격이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 아니면 그나마 이것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거다 뭐 등등 말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건축가의 관점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 문제를 딱 하나의 문제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복합적이라고 봐요.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드리고 저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다 일리는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서 중요한 거는 인구의 증가가 아니고 세대수의 증가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에 꾸준히 늘어난 거는 1, 2인 가구가 늘어났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5천만 인구로 거의 변한 게 없잖아요, 저희가. 서울도 1,000만 인구고. 네. 근데 1,000만 인구가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집이 250만 채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1, 2인 가구가 30% 이상이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60% 육박하거든요. 그 얘기는 1인 가구만을 위한 집만으로 따져도 거의 300만 가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2인 가구까지 합치면 600만 가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세대 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그 수요를 다 공급을 못 하고서 1인 가구, 2인 가구인데 어디가 있냐 하면은 쪽방촌, 원룸, 오피스텔, 심지어는 요즘에 쉐어링 하우스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가진 사람들이 집을 아예 사는 걸 포기하고 너희들은 계속 월세로 살아라 이런 정책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불합리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급되는 것들도 대부분 다 방 3개짜리 중산층을 위한 그게 중산층이라 착각을 하는 거죠. 네. 4인 가족들이 중산층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출 네. 규제도 있고 네. 뭐 세금으로 또 규제하는 것도 있고 공급하는 것도 있고 나오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공급이 일단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 심리를 느끼는 거고 사실 불안 심리 때문이 아니고 공급이 적으니까 되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공급 얘기 나오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이 또 여러 채 다 갖고 네. 가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해봐야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아야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게 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여러 채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세 대출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인 것 같아요. 전세 대출. 네, 전세금 대출이라는 걸 하니까 네. 사람들이 언젠가 집값 떨어지겠지 하고서 집을 안 사고 그 전세를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전세를 할 때도 대출을 해주니까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갭 투자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전세 끼고서 집을 사면 네.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채, 20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에서는 원금까지 같이 갚아라.
그런 수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자까지 내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하더라도 원금까지 같이 갚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팔려고 내놓지 않을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반론이 쑥쑥 들어가줘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반론이 못 들어가네. 굳이 반론해서 뭐 할래? 발만 둥둥 굴리네. 이거 참 죽겠네. 그 테른 골프장 그거 네.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래요. 이게 예. 야 우리가 집이 부족하니까 택지를 만들어서 집을 공급해야지. 이거는 그냥 지난 50년 동안 LH가 해오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만 새로울 게 없다. 새로울 게 없어요. 만약에 저는 대한민국의 도시화 비율이 91%거든요. 네.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전 세계 셋밖에 없어요. 90% 넘는 데가. 그만큼 도시화가 완성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택지를 더 만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로 따질 때 91%요? 네, 전체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고 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을 하면은 당연히 택지를 만들어야 돼요. 집 지을 땅이 필요하죠. 농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서 뭐 강남도 개발하고 우리가 뭐 성남도 개발하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일을 91%까지 다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더 이상은 자연 녹지를 네네.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녹지라면 오히려 녹지를 제대로 보존을 하게. 지금 그린벨트가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상한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체 그렇게 그린벨트 면적에 5에서 10%만 고밀도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그 그린벨트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경제적으로 손해는 안 보게 해주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녹지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LH는 이제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녹지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그 5에서 10% 개발한 땅들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옆에 숲이 보이는 공원이 있고 공원이 뭐 있는 이런. 곳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용적률을 뭐 몇천 평, 몇만 평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거의 4분의 1만 개발하더라도 훨씬 가치가 있게끔 판매할 수 있으면은 자연을 그만큼 적게 훼손하고선도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고 우리가 원했던 어떤 세대수도 확보하고 그런 것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네. 그린벨트는 진짜 그린하게 좀 가죠. 지금도 사실 그린벨트 보면 밭처럼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차라리 그런데 그냥 아예 높은 빌딩 뭐 주거용 빌딩을 좀 만들어주고 네. 나머지 부분은 진짜 숲처럼 좀 키워보자.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와 네. 도시,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 경계부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경계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고 어디를 접하고 있는 경계 분야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도시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기존에 이미 도시에 많은 가게들과 있게 있으니까 그 접경 부분만 우리가 고밀도로 개발을 하면 그러면 굳이 이 안쪽은 훼손하지 않고선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약간 똑똑하신 것 같아. 약간 입만 산 것 같아.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뭐 큰일을 하고 싶으신가 보네. 아니 저는 그냥 건축가들이 좀만 좋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간 디자인을 바꾸면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거든요. 공간 디자인을 바꾸면 사회가 바뀐다고요? 네. 어떤 이야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네. 아파트 단지의 주변에 담장을 두르잖아요. 네. 근데 담장을 만들 수 있는 공사비가 있다면 그 돈으로 벤치를 만들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도둑놈 들어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콤을 대고 기술로 다 해결하고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요. 담장을 쳐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서 시큐리티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층부에서는 서로 감시해서 감시의 눈을 키워가지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북한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한강 시민공원이에요. 한강 시민공원이 새벽 1시에 가도 안전하잖아요. 네. 거기에 경찰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죠. 사람이 많아서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자동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거긴 누가 날 쳐다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구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거기에 경찰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강변 쪽에 사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어. 아닙니다. 강변은 아닙니까? 나 큰일 날 뻔했어요. 강변에 집 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에 담장을 낮추는 대신에 거기에 그냥 벤치 네. 이를 놔두는 것이
새로운 공간 활용법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단적인 예죠. 그럼 이제 사회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저층부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동네를 가든지 내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와 어느 지역을 갔을 때 돈을 내야만 앉을 수 있는 도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카페 다 죽겠는데.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밖에서 벤치에서 먹겠죠. 아, 테이크아웃으로. 일회용 컵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래 일회용 진짜 좋아, 형. 아니 그러면은 그걸 먹었잖아 다시 리턴하면은 돈을 다시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깨지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깨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셜 믹스가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좀 약간 맞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카페 영업이 잘 되는 게 어디 앉을 데가 없어. 그래 2,000원, 3,000원 내고 그렇죠. 그냥 잠깐 그 자리 빌리는 거야. 사실 커피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아, 같아요. 뭐 미국도 카페 많겠죠. 전 세계에서 서울이 단위 면적당 커피숍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네. 이상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벤치를 세봤어요. 네. 맨하탄의 브로드웨이의 950m 구간에 벤치가 170개 정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길이의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은 벤치가 3개밖에 없어요. 50배의 차이 나는 거 50배. 진짜 최근에 네.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게 저희 아파트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이제 탈 때 거기서 그 업무 보고로 벤치를 없앤 거를 업무 보고를 해놨더라고요. 왜 없었어? 외부인들이 거기 앉는다는 이유로 이거 없앴습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붙여놓은 거야. 난 그걸 보고 그러니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게시물이. 그렇죠. 착하신 분이네. 아, 이 정도가 뭐가 착합니까? 아니, 아, 너무 한심하더라고. 얘가 전세 살아서 그래. 집주인이 좋아했을 달라. 거야. 아니 근데 그런 집단 이기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멍청한 게 우리 집 앞에 벤치를 없애면 나도 딴 동네에 가서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 아, 그리고 그것도 앉으면 어때요, 그거? 내 말이. 꼭 그런 얘기할 때 하는 분들이 있어. 그 노숙자가 앉으면 잠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노숙자가 10,000명이면은 벤치를 한 100만 개 만들면 돼요. 그리고 99명가에는 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해결할 방법들도 많고. 노숙 이게 허리 불편하게? 아니죠. 중간에 칸막이를 넣으면 되는 거죠. 아, 맞아. 그거 있어. 못 눕게. 좀 눕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벤치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딴 방법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벤치를 안 만드는 걸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이가 그렇지. 없는 거죠. 맞아. 네. 아, 그거는 정말 맞는 네. 말씀이네요. 우리 자꾸 이렇게 설득만 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반박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주 돌겠네 진짜. 서울에 그러면 아까 그 공간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고 하시니까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바꾸실 큰 그림이 혹시 있으세요? 아이디어 같은 거? 공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공원? 공원이. 네, 근데 이게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원이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똑같은 면적의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방형의 모양으로 만들면은 사실 공원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어딥니까? 공원과 접한 지역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m 곱하기 100m의 정방형의 공원을 만들면은 공원과 접하면은 400m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10m 곱하기 1000m 같이 1대 10의 비율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주변의 변의 길이가 5배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용산공원이 주변의 둘레의 길이가 13km 정도 돼요. 근데 같은 면적을 연트럴파크처럼 폭이 16m 되는 좁고 긴 공원을 만들면은 공원과 접한 길이의 변이 150km가 돼요. 11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첫 번째 변 뒷칸에 있는 집들도 이익이 많겠죠. 그러면은 이익을 보는 집들은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2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칸까지 하면 3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비율로 공원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10배, 2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들을만 하네. 용산 근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도시를 바꾼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공원을 만들 때는 어떤 비율로 만드는 게?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야, 큰 게 제일 좋은 거야. 생각하잖아요. 큰 덩어리 하나씩 네. 이렇게 있는 거. 우리는 너무 사이즈에 집착하는 거예요. 공원은 면적 사이즈보다는 분포가 더 중요한 거예요. 10,000평짜리 공원 하나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 10개가 나은 거고요. 100만 권이 있는 도서관 하나 짓는 것보다는 10,000권 있는 도서관을 100개 짓는 게 나은 거고. 같은 면적의 공원을 짓는다면은
가로로 긴 공원이 나은 것이다. 처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을 네. 계속 지적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그럼 서울시는 다른 나라 도시에 비해서 주거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들어갑니까? 뭐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살아본 데는 뭐 보스턴이나 뉴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보다 서울이 좀 낫네요. 거기보단 낫죠. 다행입니다. 거기보단 낫죠. 근데 공공이 네. 개입할 여지가 서울시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 이제 사유재산들이 돼서 그렇죠. 사실 뭘 할래도 못할까 하는 걱정이 사실 좀 근데 저는 크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서 재건축과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거기서 소프트웨어만 조금 바꾸면 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는 7, 80년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만들어놨던 그 도시에서 네.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필지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정방형의 필지보다는 좁고 긴 필지 내지는 조각조각 내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뭐 20m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한 블럭을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적게 만든다든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짜투리 땅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방형으로 만들고 땅을 필지를 만들 때 경계부에서 얼마씩 띄어서 짓게 해놨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논현동이든 아니면은 강북의 어떤 도시에 가시면은 새로 만들어진 건물들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 짜투리 땅으로 뺑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버려지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필지 디자인을 다르게 한다면은 네. 그런 짜투리 땅으로 버려지는 걸 모아서 공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체 서울의 연면적 중에서 53% 정도가 주거고 네. 31%가 상업지구예요. 근데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상업 면적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30에서 한 15%까지 떨어질 텐데 네. 공실률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요? 적절하게 주거로 바꾸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주거, 네. 도심지 주거도 더 많이 도입을 하고 심지어는 학교들도 사실은 위성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1000명 되는 전교생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은 전염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럼 200명짜리 5개의 학교를 쪼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건 비어있는 상가 시설 상층부 임대도 안 나가는 거를 나라에서 혹은 시에서 장기 임대를 하던 아니면 빌딩을 구입을 하던 낮 시간 동안에 맞벌이 부부들이 회사를 갔을 때 집에서 방치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위성 학교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선생님은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시면 되죠. 아니 이런 얘기들을 저희 같은 사람한테만 하신 건 아닐 거고 실제 공공에도 많이 제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안을 할 기회는 없었죠. 관에선 별로 인정 안 합니까, 우리 교수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변두리예요, 변두리. 아니 이거 아이디어가 진짜 풍성하시네. 그리고 내가 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거 내가 들을 만한 것 같아. 그럴듯해. 그럴듯하고.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기 어떤 그 빈 공간이 많이 있을 텐데죠. 있겠죠. 있는데 이런 걸 해나가면서 빈 공간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 자꾸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A와 B로 나눠서 A가 이득이면 B가 손해고 B가 이득이면 A가 손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훌륭한 건축가라면은 새로운 공간을 디자인을 하면은 A와 B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꿈을 가지셔야죠. 이 부동산 문제를 의외로 건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드네요.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내년 1월에 네. 이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천장이 높은 데를 가야 될지 테라스가 있는 데랑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애는 둘이 있습니다. 테라스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테라스는 천장이 없는 데기 때문에 무한대로 높은 공간이잖아요. 사실 천정이 높은 걸 원하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높은 천정구에서 창의력이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럼 창의력이 그래요? 네. 증가합니까? 2.6m 천정구에서 공부한 아이와 3m 천정구에서 공부한 아이를 창의력 테스트를 했는데 미네소타 대학에서 했거든요. 그때 3m 천정구에서 공부한 아이가 창의력이 2배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요? 나 위에서 감시하려고 그런 건데. 왜냐하면 2.6m부터 3m 사이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은 성인이 손을 뻗어서 갈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버려진 공간인데 그러한 낭비되는 공간이 사실은 쳐다봤을 때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면적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부동산 가격 책정 방식을 최적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공간, 부피로 개선해서 부동산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정고 높은 건물도 짓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가격들은 실내 면적만 카운트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외부 공간도 테라스 면적 같은 거 하늘이 열려 있는 공간들은 네네. 분양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것도 많이 짓겠죠. 높은 집에 이렇게 좀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뭐 장작할 거 뭐 있어. 나 예술가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제가 뭐 여행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뭐 억지로 이제 해외 몇 군데 다녀보면 네. 가장 차이 나는 게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제 맞습니다. 눈에는 예. 우리나라 건물은 재미가 없어.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라 재미없는 거야?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건물이 재미없는 거야? 내 눈에 익숙해서 재미가 없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가 네,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도시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난방 시스템이 온돌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 이상 2층짜리 집이 없어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한옥 같은 단층짜리로 돼 있고 네. 한옥을 딱 보시면은 지붕이 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빗물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붕이 경사가 급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건물의 인면이 절반이 지붕이고 반만 그 지붕을 받치는 나무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건축은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도시화가 됐고 고밀화된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네. 전통 건축에서 적용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00년 역사에 2층짜리 건물을 설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황룡사 구청사다 뭐. 그거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탑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창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난감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건축을 하고서 너 왜 한국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한국적이라는 건 조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옛날에 도시에 고밀화된 주거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도 우린 다 1층이었나요? 그렇죠. 2층짜리가 그러네. 딱 하나 있죠. 경회로. 경회로만 2층인데 그건 필로티 2층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주춧돌이 엄청 긴 단층짜리 건물이고 필로티 2층이야 그거. 규장각 같은 거가 아마 2층인데 그거는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난방이 들어가는 주거다 그러면 다 단층짜리밖에 없어요. 재밌네. 사실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이보다 사실 더 큰 그림을 오늘 그려주신 것 같아요. 야, 이 교수님 좀 모시고 좀 우리 부동산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아.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저희 한 번씩 좀 가끔 오시죠. 오늘 하는 거 봐서. 이 정도면 엄청 고분고분한 거예요. 네.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왔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세울 게 없어서 본의 아니게 좀 고분고분했는데 다음에는 진짜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그러니까. 해도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유현진 교수님 컨텐츠가 많으신 분으로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컨텐츠 있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유현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서울시의 건축 얘기를 좀 했습니다. 부동산보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자, 다음에 또 2부 한번 저희가 준비해갖고 그때 좀 재밌는 얘기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홍익대 건축학과의 유현준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세울 유.